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자, 아이들 11월부터 이제 2월까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제 중요한 것들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예비고일 요 준비 단계거든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년이 좌우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중간에 국어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랑 같이 할 세부 수업들이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어떻게 가냐면 11월부터 저희가 2월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요 이제 수업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3월이 돼서 이제 4월, 5월 들어가면 이제 1학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내신하고 그러냐고 굉장히 정신이 없을 건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2학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거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이제 뭐 민사나 이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상산이나 뭐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커리가 다르긴 해요. 이제 교과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 많이 쓰지도 않고 이제 커리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기본기는 뭐냐면 기본기는 가지고 가야 어떻게 됐든 수업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보다 국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부 수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외부 작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논의하는 것들, 그런 걸 다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요거는 거의 다 가셔야 된다. 기본 개념들은 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여기까지, 2학기까지 손을 놓지 않고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하는 것과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외우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많은 학교 아이들을 해보지만 뒤로 갈수록 뒷심이 붙는 아이들은 기본기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어쨌든 3월이 시작되면서 다 같이 전국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죠. 일단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가는데, 제가 방학 때 2월까지 하는 이 수업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2학기 1년을 통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는 무조건 100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중간고사도 마찬가지로 100점이에요. 그래서 지필에서 100점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탄탄하게 가져갈 거를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1월이 딱 시작이 되면 여기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문법을 먼저 할 거고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파트를 먼저 다뤄줄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어디서부터냐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보는 의문이요. 의문 파트부터 해가지고 중세국어 파트까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전체적으로 문법을 짚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년에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정리할 수 있는 건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름방학에는 2학기 준비를 할 거잖아요. 2학기가 들어가는데 이 2학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음 접하면 이미 망했어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은 4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기에 무엇을 다시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죠. 그럼 뭘 하는 거냐면 이 4주에서 저는 복습을 할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복습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11월에서 2월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여름에 복습을 시켜주고 2학기를 맞이를 할 거죠. 그러니까 제가 1년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주에서 복습이 들어가는 파트가 당연히 여기 문법 파트 들어가는 거고요. 문법에서는 여기 뭐냐면 중세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점검이지 개념을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개념은 여기에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문법과 고전시가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번에 걸쳐서 8회에 걸쳐서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고전시가도 거의 한 수업은 5회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11월에서 11월부터 2월 말까지라고 했잖아요. 2월까지 가는 건데 그럼 중간에 끊기죠. 그러면 이거는 먼저 하는 이유가
먼저 빼놓고 2월 말까지 계속 복습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복습을 시키냐면 고전 시간은 어휘예요. 어휘와 개념을 계속 테스트를 보고 작품을 주면서 저희가 고전 시가가 지금 100개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100개를 다 끝낸 다음에 2월 말까지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돌리는데요. 이제 테스트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휘를 계속 외울 거니까. 그래서 요거 복습시키고 문법은 계속 문제를 풀리면서 이것도 개념 테스트를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문법과 고전 시가 파트를 먼저 끝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판사 그 교과서가 이제 그 많이 뭐 비주류다 막 이런 거 빼고 거의 한 5개로 묶이거든요. 그러면 그 5개 출판사, 그러면 고1 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1, 고2의 그 교과서 일단 기출문제 그걸 풀려요. 이게 이제 쉬운 문제로 해가지고 이걸 다 풀리는데 이거 풀고 나서 이제 요거만 푸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수능 기출까지 다 가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까지 싹 다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본 기출문제. 다 풀리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말을 하죠. 처음부터 이걸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1 거 주고, 고2 거 주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평가원 거 주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 주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주는데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냐? 학교에서 내는 기출 문제가 제일 어려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 얘는 학교 가기 전까지 저희가 시험 딱 들어가면 푸는 문제를 싹 다 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을 시킬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먼저 고전 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전 시간은 100편으로 정리한다고 저기 써 있는데 저 100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 어휘하고 개념 정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어휘와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휘 개념을 외우지 않으면 아주 고등학교 내내 고전 때문에 정말 고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한번 외워놓으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3년을. 그래서 외울 거면, 이미 할 거면 그냥 지금 해버리는 게 낫죠. 그쵸? 그래서 어휘하고 개념이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잘라서 외우게 하고 계속 테스트를 보면서 그러고 제가 작품 100개를 이제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작품을 보여줄 거예요. 자, 봐봐. 이 어휘 외우니까 이 작품이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이 어휘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고 그 100개를 그냥 연습용이지 작품이 중요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물론 100개가 저희가 이제 1, 2, 3학년 3년 동안 볼 수 있는 평시조예요. 단형시조. 그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뭐 선택지로 무지하게 내시죠. 그 다음에 외부 작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지 않고 외부 작품을 하지 않고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개 안에서는 1, 2, 3학년 때 볼 수 있는 평시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고전 어휘를 해놓고 2월 말까지 돌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방학 때마다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문학 개념 정리인데요. 이거는 여름방학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겨울방학에도 또 하죠. 계속 개념 정리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이 이거 한번 들으면 알 것 같죠? 절대 몰라요. 지금 해놓고 여름방학에 가갖고 다시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법이나 뭐 저희가 단어 외우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수업인데 이제 요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걸로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선택지가 이제 이중 선택지로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가장 낮게 이런 거죠. 개념이 아마 1학년 딱 시작하면서부터 개념으로 승부를 보실 거예요. 어려운 학교들은 요거 가지고 이중선지 함정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알듯이 예를 들어서 뭐 표현 기법들이에요. 의인법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친근감이 나타난다. 의인법을 사용해서 친근감 나타난다. 이게 이중선지거든요. 이렇게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죠. 근데 어렵게 나는 학교들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거리감은 어떤데? 거리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건이 더 들어오는 거죠. 이럴수록 어려운 건데 아이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 여기 친근감이 있어.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더 펼쳐 나가면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죠. 하나가 조건이 더 붙으면 여기는 아예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 개념 수업을 통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국어는 이 어휘를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쓰세요. 그래서 되게 문제를 특이하게 그 교과서에서 거의 안 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독창적으로 내시는 그런 학교에서는 어휘 사용이 되게 특이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신이나 수능에서 쓰는 그런 어휘를 쓰지 않으시고 선생님 자체적으로 그 어휘를 그냥 만들어서 쓰시거든요. 네, 그렇게 수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성적이 안 나와요. 막 그러거든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하시는 이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학교들인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면 탄탄한 개념을 갖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휘 같이 외워야죠. 그런데 어휘가 하루아침에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핸드폰 어플에 핸드폰 겉에다가 어플을 깔아라.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핸드폰 안 갖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면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하니까 제가 어휘를 모아서 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당연히 어휘 테스트가 두 개나 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쓰는 어휘와 그 다음에 고전 어휘 두 개를 나눠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볼 건데, 그거라도 해갖고 가면 저희는 입시에 맞춰져 있잖아요. 입시 안에서 쓰는 어휘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학 개념 수업은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시문학에서 이제 쓰는 어휘 개념이 이제 100개 정도, 산문문학은 80개 정도거든요. 이것만 알면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고 이 수업을 할 때 한 10개 정도, 한 15개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수업이 끝날 정도로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수업이거든요. 이걸 탄탄하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문학 개념 수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고전 소설하고 비문학이 싹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각 파트를 다 짚어줄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 요거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3월에 보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3월 첫 모의고사가 1학년이지만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이제 아이들이 거의 국어를 겨울방학에만 이렇게 딱 건드리고 오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도 많이 하고 이제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풀 때 거의 대부분의 파트를 제가 2월까지 다 건드려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너네가 막힘없이. 그래서 자, 고전소설, 비문학 다 싹 다 이제 들어갈 건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얘도 독해법이고 그다음에 비문학도 다 독해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수업이 다 독해법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뭐 고전시가 100개 할 거고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알고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독해법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고전소설도 어떻게 읽을 건지, 밑줄은 어디다 치고 인물들 나오면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에 관해서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시는 넓게 보고 소설은 좁게 보는 게 독해법이거든요. 아이들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갖고, 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잖아요. 얘를 한눈에 볼 수 없거든요. 소설은 장면별로 끊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디서 끊어요? 그쵸? 그 끊는 부분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야 돼. 끊어놓고 여기에서 또 네가 밑줄을 쳐야 돼. 아무데나 밑줄 치면 안 되거든요. 밑줄 쳐야 되는 것만 그렇게 딱딱딱 알려주는 게 독해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모든 수업이 양으로 승부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년이 낮을수록 저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재 자체가 두껍지 않아요. 하지만 고전소설은 두꺼워요. 왜냐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에서 계속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구조가 있어요. 반복이 되거든요. 그걸 계속 여러 개를 보면서 한번 터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고전 어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전 시 하면서 여기서도 어휘가 나오잖아요. 이 어휘만 잘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이 앞으로 그 국어에서 고전 문학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갈래별로 갈 건데, 뭐 가정소설, 염정소설, 그 다음에 영웅소설, 뭐 박지원 소설 해가지고요. 이렇게 파트별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별로 묶어가지고 하나는 제가 독해를 해줍니다. 같이 독해법을 보여주고, 뒤에는 같은 작품이지만 다른 장면의 지문들을 숙제로 넣어줄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선생님하고 배웠던 독해법을 그대로 해갖고 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밑에 문제는 안 풀어도 돼. 그런데 지문에다가 다 이거를 밑에 써갖고 와. 독해를 한 흔적을 가지고 와. 그런데 이건 하나도 안 하고 문제를 풀어서 숙제는 그냥 0으로 나갈 거예요. 완성도가. 그냥 완성도 0이에요. 왜냐면 그냥 눈으로만 푼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필로 정말로 풀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연필로 푸는 거예요. 선택지를 읽을 때도 연필로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서술형은요. 서술형도 자기가 직접 써야죠. 근데 평소에 애들이 서술형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그냥 눈으로 읽어요. 해설지 옆에다 놓고 아 그러네 라고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100번 읽어봤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한 줄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국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필을 쥐고 자기가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제 글씨 교정까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하는데 영어를 이렇게 영어를 쓰던 세대잖아요. 영어는 힘을 안 들이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하지만 한글은요. 또박또박 눌러서 힘을 줘서 눌러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보다 A를 더 먼저 알고 자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것조차도 힘 줘. 또박또박 써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전소설 그렇게 들어갈 거고 비문학도 독해법 위주로 갈 건데요. 아이들이 그나마 이제 이렇게 비문학 풀 때 그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보면은 비문학에는 그래도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어떻게 됐건 막 대고 말고 막 밑줄 치고 막 동그라미 치면서 막 이렇게 독해를 하거든요. 근데 뭐 문학 작품에는 하나도 밑줄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밑줄 안 치냐? 그러면 특히 시 같은 경우에 시를 어디다가 밑줄을 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독해법이어서 그 시도 독해법이 들어갈 거예요. 비문학도 밑줄은 치지만 이렇게 쳐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독해를 할 때 정말로 쳐야 되는 밑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뭐 4문제, 5문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한 번 읽고 못 풀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지문으로 왔을 때 자기가 밑줄 쳐놓은 것만 가지고 한눈으로 쫙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에만, 중요한 데에만 쳐야 되는 거에만, 그러니까 밑줄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독해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을 시킬 거예요. 정말로 밑줄 칠 때만 치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이제 현대시 파트인데요. 네. 현대시는 저의 목표가 저거예요. 낯선 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연필 들고 독해하는 거. 나 뭐 괜찮아. 그냥 뭐 비문학이다 생각하고 현대식 독해할 수 있어. 그럼 읽어서 거기에서 정서 찾아내면, 주제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시를 어떻게 가슴으로 감상하죠? 이거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입시기 때문에 비문학처럼 읽는 거예요. 손에다 연필을 들고 밑줄을 치면서 무늬 치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내신에서 고등학교 때 뭐 내신에서 모의고사에서 많이 활용도가 높은 시들을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것도 연습용이에요. 그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분석한 것들 여기서 문의를 정해요. 제가 정해준 문의 안 하고 막 다른 거 해오면 혼나거든요. 문의를 정해서 이 문의만 쳐갖고 와 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가 연습이 되면 당연히 새 작품을 보고 당연히 밑줄 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시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를 보시면 이게 교재인데요. 일단 시에서 제목 먼저 보고 들어가서 제목 보는 방법부터 다 빈칸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다 쓰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두껍진 않은데 빈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수학 교재처럼 해갖고 자기가 쓰면서 직접 시를 독해하면서 찾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수업에서 다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과 다르게 이제 모의고사 심화 수업을 들어가는데 요거는 선택이세요. 요거는 꼭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 정규 수업에서는 제가 모의고사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 수업 아시듯이 3시간 수업이거든요. 3시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되는 수업에서 3월 모의고사 전까지, 3월 전까지 제가 해줘야 되는 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뭐냐면 얘네가 다 저한테 이제 딱 3월이 시작이 됐을 때 저하고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생님한테 가든 또는 어디 가서 그 국어를 하든 간에 선생님한테 도움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른 선생님 입에서 야, 너 국어 어디서 배웠냐? 진짜 잘 배웠네? 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거.
얘가 3년 동안 국어를 하는데 아 국어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할 게 너무 많고 빡빡하게 채워도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수업이어서 3시간 빡빡하게 갈 거고 그 시간에 모의고사를 나눠주고 풀리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니들은 그럼 수업을 4시간 수업을 하시고 반반 잘라갖고 모의고사 한 번에 왔을 때 다 해달라. 이것도 저도 해봤지만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다른 수업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파트가 다른 걸 묶어서 하진 않잖아요. 다른 과목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정규 수업 그대로 가고 이거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방학 때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분에 저희가 45문제를 풀잖아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80분 내에 45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풀려보면 아이들이 거의 3세트를 버려요. 시간 내에 읽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아이들이 12월 달에 방학을 하면 2월 말까지 그 방학 동안 일주일에 화수목이 지금 깔릴 건데 화수목 중에 시간 되는 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모의고사 시간이 아침 8시 반부터잖아요. 8시 반에서 10시까지가 이제 저희 국어 보는 시간인데 이 시간과 동일하게 깔아서 시험을 봐요. 아이들 오게 해가지고 OMR 나눠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보거든요. 보고 하는 건데 이 시간이 너무 힘들다 하는 아이들은 뒷시간을 좀 한 2타임을 정도 깔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직접 이제 1대1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수 제한이 있고 해서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받아본 아이들은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1학년 때 온 녀석들이 3학년 때까지 방학 때마다 계속 와요. 그래서 민사하고 뭐 상상고 이런 애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가는 게 아니에요. 80분은 다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고 나서 제가 1차 오답을 시켜요. 그래서 1차 오답에는 이제 해설지를 주고 채점을 하게 하죠. 그래서 채점하고 나서 이 분석표를 쓰게 하는데 분석표는 자기가 틀린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맞은 거 소용없어요.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뭘 틀렸냐 그걸 빨리 제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라. 아는 척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너한테 다 더 득이 되니까. 그래서 자, 틀린 걸 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분석표가 한 2개 정도 모아지면 아예 약점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점 유형만 추려가지고 약점 유형에 대한 뭐가 나가냐면 개별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를 처음에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네들 실력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이제 미리 소스를 주세요. 얘는 어디까지 풀었는데 몇 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고1이어도 고2 거를 풀어달라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처음에 똑같은 걸 풀리고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풀렸어도 그 다음에는 다른 모의고사가 나가요. 왜냐하면 걔한테 맞춰진 게 가거든요. 똑같은 고1이어도 어떤 애는 고1 거 풀지만 어떤 애는 고2 거를 풀 거고요. 어떤 애는 고3 초반 거를 풀 수도 있어요. 이건 능력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똑같은 모의고사여도 개별 과제는 다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문제가 취약한 아이들, 적용 문제가 취약한 아이들, 다 아이들마다 그 취약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풀면서 어떻게 80분 동안 풀 것이냐 저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1번부터 45번까지 그냥 차례대로 푸는 건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너한테 맞춰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의고사 푸는데 어떻게 풀래? 강한 거부터.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 이제 상의해가면서 그다음에 약점 유형 체크해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셔도 되고 뭐 일주일에 3번 다 들어오셔도 되는데 선택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정규 수업은 듣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수업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명 한 명 앉혀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애들이 많아서요.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내신 들어갔을 때 제 내신 자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정리본 자료인데요. 이거 중요한 것들 빈칸 뚫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뒤로 갈수록 빈칸이 더 많아져요. 이거는 이제 1차 자료고요. 뒤로 갈수록 빈칸을 뚫어가지고 이제 싹 다 외우게 만드는 그런 내신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개념 테스트 요고요. 그래서 요거는 방학 때도 제가 할 건데 내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방학 때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들어왔을 때 테스트를 먼저 봐요. 보고 이제 질의응답 받고 숙제에 대한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제가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다 과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완성도에 대해서 나갈 건데, 우리 아이는 숙제를 다 풀어갔어요. 그런데 문자가 간 게 완성도가 50%밖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오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애는 다 풀었는데 25%가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집 난리 나요, 그날. 막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는, 나는 다 했다. 근데 왜 25%냐 막 이러는데 완성도의 차이예요. 제가 말하는 100%는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까지, 그 다음 별표까지 쳐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가는데요. 자, 숙제를 한 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를 해갖고 와요. 5개 선지가 있죠. 자, 답이 2번이에요. 여기는 안 읽죠. 이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너무 꼼꼼하다, 정말 완벽하다 이런 애들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풀거든요. 중요한 개념들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선택지를 문제로 만들어갖고 OX를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도 뭐 현대시도 뭐 고전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숙제 안에서만 낼게라고 약속을 하고 내요. 정말 밖에서 절대 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선지, 자기가 봤던 선지를 풀어갖고 OX를 달아놓으면 다 틀려요. 문제, 그 숙제를 그렇게 해갖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개념 테스트입니다. 자, 문제풀이 단계인데,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문법도 1단계, 2단계로 올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단계별로 나눠줄 겁니다. 네, 수업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시간 수업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오자마자 테스트, 숙제 점검, 뭐 질의응답 하는 거고, 이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수업 시간표는 이제, 네.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방학 때 믿고 맡겨주시면 각 파트 탄탄하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개강을 했을 때 거부감 없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가장 이질적으로 느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어나 수학은 좀 친숙하게 쭉 이끌어갈 수 있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학교의 성적과 이제 요 고등학교 성적의 갭이 굉장히 많이 큰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탄탄하게 방학 때 이렇게 메꿔서 가시면 좀 도움